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위해 지금 이 시간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백신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언급되고 있고 대북 정책 또 경제 협력도 핵심 의제입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이번 정상회담 전망해 보겠습니다. 엄지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먼저 백신부터 볼까요? 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건의 백신 계약이 예정돼 있다고 보도를 했지만 이게 당장 쓸 백신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계약인지 어떻습니까? 네, 백신 수급도 장기와 단기의 문제가 있을 텐데 정부는 이미 국민 2배 분량을 구매해둔 만큼 이번 순방 기간에 단기보단 장기적인 수급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각종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간의 위탁 생산 계약,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간의 기술 이전 연장 계약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산 시스템, 이른바 아시아 백신 허브 구축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국립보건연구원과 복지부, 산업부 등이 직접 미국 제약사들과 논의하는 각종 양해각서의 문제도 역시 장기적인 측면에서 백신 개발과 생산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이렇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8천만 회분의 백신을 해외에 제공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중 일부를 우리나라가 미리 백신 스와프의 형태로 넘겨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백신 때문에 관심에서 좀 밀려나 있기는 하지만 이 대북 문제 관련해서요. 오늘 미국 정부 관계자가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다고 상당히 진전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두 나라 정상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2일 새벽에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정부는 이 공동선언에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 존중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를 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의 합의를 깨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북미 간의 관계 복원 의지를 강조하고 더불어서 협상의 지렛대로서 남북관계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존중하다는 기대입니다. 문 대통령은 단독회담 자리에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경험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전하겠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수행원 규모도 크게 줄인 실무 공식 방문 형태인데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3박 5일의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청와대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우리가 백신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미국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강하고 미국이 급한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입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가 직접 두 나라 대기업 대표들을 따로 한 자리에 모아서 투자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현지 시간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대기업들을 대거 초청해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한국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훈 현대차 사장 등이 초청을 받았고 미국에선 인텔과 퀄컴, 포드의 경영진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는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이 직접 주재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상무부와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삼성은 미국에 약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SK는 조지아주의 배터리 1, 2공장에 이어 3, 4공장 추가 건설 계획을 구체화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코로나 백신과 전기차 배터리 등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SK와 포드차의 경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추가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초 이번 행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기업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쪽으로 추진했지만 우리 측 경제사절단 일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해 상무부 행사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의 대기업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행사를 갖는 건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투자 유치가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미국 정부가 이런 행사를 기획한 점도 눈에 띕니다. 한국 기업들이 기대 이상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낼 경우
미국 정부의 성과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새로운 확진자는 600명대로 정부는 크게 늘지도 또 크게 줄지도 않는 정체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이슬람 사원에서 집단 생활을 하던 신도들 사이에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대구의 이슬람 사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41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15일 외국인 신도 3명이 확진된 뒤 가족과 인근공단의 노동자 등이 연쇄 감염된 겁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외국인으로 지난 12일까지 한 달간 이어진 라마단 기간에 예배소에서 함께 합숙하며 기도를 하다 감염이 확산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해 떠 있는 동안 금식하고 해가 지면 이제 먹고 마지막 열흘 정도 숙식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확진자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대구시는 해당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고 지역 내 이슬람 신도 9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남 태안에서는 4명이 참석한 골프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참석자들의 가족 모임으로 감염이 퍼지며 모두 34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54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651명으로 600명에서 700명대의 정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지인 등 다양한 소규모 모임 등에서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개별 감염 비율이 크게 늘어 절반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 균형 상태로 진단하고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끝나는 6월 말까지 적절히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계절적 요인 등이 향후 유행 확산세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계절이 좋아지고 방역적 긴장도도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잠복되어 있는 여러 감염들이 더 활성화돼서 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함께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본의 경우 다시 감염이 확산되며 하루 5,000명에서 6,000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실내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파이자 백신은 초저온 유통이 필요해서 지금은 냉동 설비를 갖춘 예방접종 센터에서만 접종이 가능한데요. 7월부터는 동네 병원에서도 접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접종의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5도에서 6개월, 영하 20도에서 2주간 보관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반 냉장 온도인 영상 2도에서 8도에서는 보관 기간이 5일로 대폭 짧아집니다. 이 때문에 냉동시설을 갖춘 전국 260여 곳의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화이자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동네 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개봉하지 않은 화이자 백신을 냉장 상태에서 최대 32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겁니다. mRNA 방식으로 만든 화이자 백신은 구조가 쉽게 깨질 수 있어 초저온 상태 보관이 요구됐지만 추가 연구를 통해 온도 조건을 완화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 측에서 냉장 보관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즉시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허가가 나면 화이자 백신 접종 장소도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센터 이외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더 그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도입 물량만 5,900만 회분인 만큼 정부는 7월까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위탁의료기관을 1,000곳 이상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접종 속도도 빨라집니다. 현재는 하루 최대 15만 명 정도 접종이 가능하지만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하게 되면 하루 25만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끝마친 사람은 375만여 명.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60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 접종 예약률은 49.5%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로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했더니 면역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졌다는 스페인의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는 후속 연구를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코로나 이후 두 번째 맞는 부처님 오신 날, 많은 사람들이 전국 사찰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사찰에서 방역 점검도 이뤄졌는데요.
화창한 날씨에 사찰뿐 아니라 야외 공원에도 휴일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오색 연등 아래 시작된 봉축 법요식. 신도들로 가득했던 예년과 달리 대웅전 앞마당 좌석은 코로나를 감안해 200석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온누리에 부처님 자비가 충만하고 코로나를 하루빨리 극복하길 기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불탑의 나라 미얀마의 청년 대표가 참석해 헌등했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미얀마의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했습니다. 미얀마 당국은 북방에 부처님 오신 날인 4월 초파일부터 남방에 부처님 오신 날인 4월 보름까지 모든 적대 행위의 중단을 선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전국 사찰마다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거리두기 같은 방역 수칙은 대체로 잘 지켰습니다. 거리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시내 160여 개 사찰에서 특별 점검한 결과 방역 수칙을 어긴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웅전 들어갈 때 줄이 길기는 했는데 올해는 방역 지침이나 거리두기가 잘 준수되면서 어린이를 위한 행사도 있고 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른 초여름 날씨. 한강공원도 평일 휴일을 맞아 휴식을 즐기러 온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지 않을 때도 마스크를 벗거나 5명 이상 모여있는 경우들도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리 거리 간격을 둔다고 하더라도 밀접이 좀 가까이 붙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살짝 걱정이 되는 거죠. 최근 맑고 청명한 날씨가 이어져 나들이객들이 많아지면서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본인과 가족의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갚지도 않고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NH농협은행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린 징계는 과태료 몇백만 원이 전부였고 대부분 지금도 은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심지어 승진을 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NH농협은행 직원 A씨. 신용카드 결제일이 돌아왔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은행 전산망에 손을 대 입금하지도 않고 입금한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가 회복되자 다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나중에 메꿔넣었습니다. 이렇게 조작한 금액이 7개월 동안 1억 2,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차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농협 출장소에 근무하던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기 위해 역시 전산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6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가짜로 입금 처리했습니다. 이 2명도 여전히 농협은행에 다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농협 직원은 모두 9명. 이들이 허위 입금 처리한 금액은 112차례에 걸쳐 3억 8,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이들에게 내린 징계는 과태료 18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금융위의 회의록을 보니 기본 의무 위반이라 중대 위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안 됐고 실제 피해도 없어서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위반 결과는 중대와 경미의 중간인 보통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부 회의에서조차 중대하기도 하고 경미하기도 하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징계는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내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잠재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지 은행원들의 범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시중은행 직원들이 돈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운용한 사고는 185건, 금액은 4,792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불길을 피해서 맨 꼭대기층으로 대피를 하죠. 그런데 막상 올라가 보면 대피를 할 수 있는 옥상이 아니라 기계실 같은 다른 시설이 있고 옥상은 그 아래층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군포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도가 시도 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내 아파트나 기숙사 등 5,900여 곳의 옥상 실태를 전수조사했는데요. 저희가 그 결과를 단독 입수해서 현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5층 아파트 창문으로 불길이 솟구쳐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난 불로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조사 보고서입니다. 사망자 가운데 주민 2명은 맨 꼭대기층 기계실 앞에서 숨졌습니다. 옥상인 줄 알고 올라온 건데 옥상은 바로 한층 아래였고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옥상 출입문을 지나쳐 맨 꼭대기까지 대피했지만 잠긴 기계실 문 앞 막다른 길이었던 겁니다. 화재 이후에야 기계실로 올라가는 계단엔 굵은 쇠줄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옥상을 안 올라가본 그런 경우는 조금 꼭대기인 줄 알고. 어떤 상황일지 재현해봤습니다. 연기가 가득한 상황에서 비상구를 찾아야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 여긴. 아무것도 안 보여. 머리에 단 카메라에 손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14층, 15층 표지판이 가까이 가야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한 30초 정도 참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더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더 많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 불이 났을 땐 옥상 위치를 아느냐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아파트들은 어떨까?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입니다. 계단을 따라 맨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니 기계실. 옥상 출입문은 한층 아래입니다. 맨 꼭대기가 옥상이 아닌 거 아세요 혹시? 옥상인 걸로 알고 있죠. 맨 꼭대기에 있는 문은 이게 엘리베이터 기계실 문이고 그 밑이 옥상 출입문인데 그건 혹시 알고 계세요? 수원에 있는 이 아파트도 최상층 한층 아래가 옥상입니다. 그런데 문도 3개인데다 아무런 표시가 없어 어디가 비상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맨 꼭대기에서 2개 층 아래에 옥상이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맨 위가 소방설비실, 그 아래가 엘리베이터 기계실, 그 밑이 옥상입니다. 그럼 실제 한층 더 위는 여기는 기계실, 한층 저기는 댐퍼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가 2달에 걸쳐 도내 아파트나 기숙사 등 5,900여 곳의 옥상 실태를 조사했더니 맨 꼭대기층에 다른 시설이 있고 옥상은 그 아래 위치한 건물이 1,800곳이 넘었습니다. 비상구 유도등이 없는 건물도 1,300곳이나 됐습니다. 관리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옥상문에 크게 비상구 스티커를 붙여놓은 아파트도 있지만 아무런 표시가 없는 곳도 있고 비상구 유도등도 있는 곳, 없는 곳, 있는데 불이 켜진 곳, 꺼진 곳 등 달랐습니다. 군포 아파트처럼 쇠줄을 걸어 기계실로 못 올라가게 막은 아파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인위적으로 못 가게 방금 비용이 돈 10,000원 정도는 하고요. 10,000원 이내로 나가요. 옥상 출입문 유도등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엘리베이터 기계실 출입도 안전 기준이 없어 아파트마다 알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아파트 옥상 대피 공간에 대해 최초로 이뤄진 대규모 조사입니다. 경기도는 민원을 우려해 아파트 이름 공개를 꺼렸지만 MBC는 국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온라인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내가 사는 아파트 옥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선 아직 비슷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여야 지도부가 주요 사찰을 방문해서 불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모 전에 모여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나흘 앞두고 열린 추모전 개막식.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가 나란히 섰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산자부 장관을 지냈던 정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구호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못다 이룬 꿈, 이걸 이뤄야 될 책무가 우리들한테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비록
노 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인연은 없지만 그의 정신과 가치는 자신이 가장 가까울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제가 적게나마 공정한 사회, 함께 사는 대동세상으로 펼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NS를 통해 포용과 협력의 정신을 강조한 이낙연 전 대표는 조계사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뒤 호남 방문 일정에 다시 나섰습니다. 여권은 물론 야권 지도부 역시 조계사에 총집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현 위기를 극복해내자 했고 국민의당은 부처님의 뜻은 중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이 땅에 넘쳐서 대한민국이 다시 안정화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원하는 마음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해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틀 전 서울대 반도체연구소를 홀로 견학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무언가를 짚는 듯한 손 모양이 들어간 이 포스터를 두고 남성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이 확산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GS25, BBQ, 무신사, 심지어 경찰청까지 줄줄이 홍역을 치렀습니다. 청년 세대의 성별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요즘 이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할지 오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으려는 게 아니냐? 서울 강남 GS 본사 앞 남성 몇 명이 모여 항의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GS25 편의점의 홍보 포스터 때문입니다. 기업 사장이라도 튀어나와서, 사장이 아니라면 기업 간부라도 튀어나와서 대한민국 남성들, 대한민국 가장들에게 대국민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지난 1일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GS25의 포스터에 등장한 손가락 모양을 문제 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때 남성 혐오 논란을 빚은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가 남성을 비하하던 은밀한 표시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일부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GS25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조금 기피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편의점도 많으니까 굳이 거기보다는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논란 끝에 GS25는 다음 날 포스터를 삭제하고 사장이 직접 나서서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비슷한 이미지 색출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GS 칼텍스와 포카리 스웨트, BBQ, 무신사, 그리고 심지어 경찰청까지 줄줄이 이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은 참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남성들은 참아왔다면 이제 양성 모두 자신들에게 대한 어떤 조롱이나 혐오를 참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다고 봅니다. 정말 이 표식이 남성 혐오를 의도한 걸까? 포스터에 페미 이거 손가락 행동 있잖아요. 이거를 좀 대놓고 튀는 것 같아서 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딱 그 포스터 봤을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의견은 조금씩 달랐지만 젠더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 다들 동의했습니다. 젠더 갈등은 특히 4월에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전후에 더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남성 혐오라는 단어가 얼마나 등장했는지 분석해 봤더니 올해 1월과 2월에는 10,000건, 2만 건 정도에 불과했는데 선거가 치러진 4월에는 11만 건까지 치러졌습니다.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카메라 앞에 선 20대 남성들은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남성이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안심 주택이라던가 여성 할당 같은 것들이 부여가 돼 있고요. 전역하고 나서 약간 그 군대에서의 그 시간을 보상을 받으면 좋겠다. 이들은 왜 화가 났을까? 전문가들은 부모 세대와 달라진 사회 경제적 조건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 취업은 너무 힘들고 삶은 팍팍해졌습니다. 한 조사 결과 청년 구직자들의 절반 이상이 불안감, 무기력, 우울감, 좌절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쉽게 분노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20대 남성들이 또 다른 약자인 같은 세대의 여성들에게 이런 감정들을 투사한다는 겁니다.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분노가 있었고 분노의 감정을 자기보다 좀 약한 사회적 집단에 투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20대 여성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들의 그 숫자가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뭐 좀 알바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알바 자리도 없고. 갈등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좀 극성인 단체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극성인 단체들끼리 서로 대립이 되다 보니까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더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것 같고. 일부 정치인들은 갈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20대 남성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군 가산점 부활 같은 즉흥적 정책들도 내놓습니다. 청년들한테 열려있는 좋은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끼리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청년 갈등을 젠더 문제로만 풀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은 희망 없는 미래를 물려준 기성세대의 책임일지 모릅니다. 해법도 기성세대와 정치의 책임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한 나라 인도 설상가상으로 대형 사이클론이 강타해 100명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시속 200km 넘는 강력한 바람에 도로와 철도는 마비됐고 수만 채의 집과 나무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다리를 집어삼킵니다. 다리 위를 걷던 행인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휘몰아치는 물보라에 도시는 암흑천지로 변했고 흙먼지 폭풍이 부는 길거리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कच्चे मकान घर से पक्के घर में ट्रांसफर सुरक्षित किया गया है. 시간당 최대 풍속 210km, 초강력 사이클론 타우크테가 인도 서부 해안을 따라 북상한 뒤 어제 구자라트주에 상륙했습니다. 사이클론이 지나간 도시는 그야말로 폐허가 됐습니다. 폭우의 도심은 물바다로 변했고 강풍에 뿌리째 뽑힌 나무가 차량과 주택을 덮치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택 16,000채가 파손됐고 4만 그루의 나무가 뽑혔습니다.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발생했고 도로, 철도, 항공 서비스는 아예 마비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중단됐고 코로나 중증 환자 치료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38명. 안전한 곳으로 미처 피하지 못한 코로나19 환자 1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뭄바이 인근 해상 유전에서는 화물 운송용 바지선이 침몰하면서 90여 명이 실종됐고 137명을 태운 다른 바지선 한 척은 현재 표류하고 있습니다. 군이 헬기와 함정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해상 사정이 좋지 않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नहीं उम्मीद बिल्कुल नहीं थी हम लोग बच पाएंगे. हमारे लोग को शिप के इंजन रूम में पानी भरना शुरू हो गया था. तो हम लोग रात भर उसको पानी निकाले. 인도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4,500여 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이클론까지 불어닥치면서 인도 현지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제주에는 요즘 하루에 3만 명 넘는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염이 확산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크다 보니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술집, 유흥시설이 밀집한 제주 시내 한 거리. 영업이 한창인 유흥주점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복도를 돌아다니던 손님이 곧바로 적발됩니다. 마스크 사용하시다. 아니 안 하셨잖아요. 방역수칙 위반하셨어요. 인근의 또 다른 주점에서는 손님 4명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현장을 확인하고 제주 안심 코드와 출입자 명단을 대조합니다. 그런데 출입자 명부에는 이 손님들이 방문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제 아까 4명 들어오다 체크를 안 했고 제가
아까 제가 저도 이제 좀 정리하느라고 제가 체크를 제대로. 어제 밤에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15곳. 방역 조치를 강화한 지난 10일 이후 적발된 업소만 90곳에 이릅니다. 이 중 4분의 3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이번 달 들어 제주도에서는 노래방과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모두 1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부터 매일 3만 5천 명에서 4만 명의 관광객이 밀려들고 있어 제주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쓰거나 출입자 명부 같은 게 관리가 잘 되면 발생하더라도 확진자의 동선 파악에 용이하고 조금 더 확진되는 걸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제주의 누적 확진자가 15개월 만에 900명을 넘어섰다며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경기도 시화공단의 한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났는데 워낙 보관된 물건들이 많아서 벌써 6시간째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 앞에서는 일부 기독교 신자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소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은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꺼먼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습니다. 오늘 낮 2시 10분쯤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한 생활용품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한 10분 만에 건물이 다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이게. 불이 나서 공장에 연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돼 소방 인력 160명과 소방 헬기까지 총동원됐습니다. 공장 직원 1명이 다쳤고 7명이 대피했습니다. 큰 불길은 2시간 만에 잡혔지만 워낙 보관된 물건이 많다 보니 아직 불을 완전히 끄진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밖 종이 상자에서 시작된 불을 직원들이 자체 진화하다 불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기독교 신도 10여 명이 몰려들어 찬송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뜻을 전파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알고 깨달으라고 같이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조계사 관계자들이 말려도 소용없었고 한때 양측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5시간 넘게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나서야 겨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희 땅을 그러면 복음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예의가 없잖아요. 그죠? 나하고 잔치집이야 제 뿌리는 거지. 이웃 종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리지, 박수영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됐습니다. 박 씨는 어젯밤 10시쯤 서울 청담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박 씨는 2년 전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음주운전자는 한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게 너무 싫어서 음주운전자를 보면 바로 112에 신고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서울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원장이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교사한테 맞았다는 아이의 말에 부모와 함께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때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새로 개원한 서울 은평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 그제 오후 5시쯤 이 어린이집에서 4살 반 아이 14명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교사에게 맞았다는 아이 말을 들은 부모가 지난주 어린이집에 찾아왔고 CCTV를 함께 확인한 원장이 해당 교사를 직접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즉시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 2개월치를 확보한 뒤 아동학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4명 부모들이 다 왔고 부모들이 볼 때 속상하는 우리 애기가 학대당했다고 느끼는 부모들도 있고. CCTV엔 교사 A씨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아이들의 뒷덜미를 잡고 밥을 억지로 먹여 아이를 토하게 만들거나 잘 놀고 있는 아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기저귀를 집어 던지거나 남녀 아동이 함께 있는 교실에서
아이 옷을 벗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반 다른 교사인 B 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A 씨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그동안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어린이집은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담임교사 2명을 모두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서울경찰청 아동학대범죄 전담 수사팀에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차 안에서 먹고 자면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차박. 코로나 시대 비대면 여가 문화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인기 차박지마다 넘쳐나는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최지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탁 트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울산 강동해변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장관을 이루고 검게 깔린 몽돌이 파도에 구르며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무료로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저희도 어제 이제 저 밑에서부터 쭉 올라왔거든요. 이제 자리 잡으려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며칠 전부터 자리를 잡은 차박 캠핑족에다 나들이게 타 지역 관광객들의 차량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우리는 평일 났다. 수요일 들어왔거든. 자리 못 찾지. 금토는 특히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일찍 들어오거든. 밤이고 낮이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쓰레기가 점점 쌓여갑니다. 각종 술병과 음료수 캔, 먹다 남은 음식물까지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캠핑카도 있대놓고 매일 앉아가지고 묵고 하더라고. 저 쓰레기 배에 이런 거 얹어놓고 가고 행비는 어서 하면 화장실에 남겨진 시민의식도 낙제점입니다. 수북이 쌓인 비닐을 치우고 바닥을 쓸고 닦아도 다시 더러워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쓰레기만 갖다 버리면 좀 괜찮네. 저거다 공기에다가 음식물 묻고 갖다 비워갖고 막 가가지고 뭔가 놔놓고 막 얼마나 해놔요. 지자체마다 이달부터 시간제 공공근로자를 더 많이, 더 자주 투입하고 있지만 매일 반복되는 무질서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대세로 떠오른 차박. 하지만 차박하기 좋은 동해안 곳곳이 버려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오늘 오전 울산의 한 야산에 곰이 나타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근의 한 사육시설에서 탈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시설은 이전에도 불법 사육시설 운영으로 고발당했던 곳이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울주군 야산에 있는 한 농가. 어디선가 나타난 곰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능숙하게 나무를 타기도 하고 텃밭 창고문을 찢어보려고도 합니다. 울타리를 넘어 야산을 돌아다니고 먹을 것을 주면 곧잘 받아먹습니다. 이처럼 울산 인근 야산에서 곰이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텃밭을 일구려던 주민이 이 곰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보다 어머 저 곰아이가 있네. 살살살살 어디 싹 올라가. 저 어디면 싹 올라가 보더냐. 미쳐만 올라가. 2-3살 나이로 추정되는 곰은 인근의 한 농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장 측은 키우던 곰 4마리 가운데 1마리가 사라진 걸 아침에야 확인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불법 사육시설을 운영해 한 차례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 이제 사육시설 등록 허가가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는 이제 곰을 사육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육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고발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슴 부위에 V자 하얀 털이 있어 반달가슴곰으로 추정되자 지리산 국립공원공단에 개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개체를 식별할 예정입니다. 곰은 5시간 만에 인명피해 없이 마취총으로 포획됐습니다. 환경청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사육곰으로 판명나면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벌써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제사회가 휴전을 압박하고 있지만 양측은 당분간 무기를 내려놓을 뜻이 없어 보입니다. 그 배경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정치적 셈법도 있다고 하는데
신정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습받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가자지구의 아침은 이스라엘 전투기의 굉음과 이어지는 폭발음으로 시작됩니다. 공습 열흘간 파괴된 건물은 모두 448채. 현재까지 어린이 63명을 포함해 모두 217명이 숨졌고 5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يدعموا أطفالنا يعني حرام إحنا بنعيشه كيف الحالات النفسية عايشين كمان رعب. 하마스도 공격을 이어가면서 가자지구에서 쏜 박격포탄이 이스라엘 남부 공장에 떨어져 태국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두둔하며 사태를 방관하던 유럽연합은 외무장관 화상회의를 열어 양측의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Now the priority, the urgency is to stop violence and to implement a ceasefire.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휴전을 제안하는 등 물밑에서 폭격을 멈추라고 설득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양측이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초 연정 구성에 따라 실각할 위기에 처했던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에 사령탑을 바꾸면 안 된다는 논리를 부각시키며 정치적 생명 연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אני בטוח שכל האויבים שלנו מסביב רואים איזה מחיר אנחנו גובים על התוקפנות נגדנו. 팔레스타인 내 온건파인 파타와 경쟁하고 있는 강경파 하마스도 이번 전쟁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가 정치적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서로 적대감을 자극해 권력을 유지해왔다며 이번 전쟁도 원하면 언제든 멈출 수 있지만 어느 쪽도 멈추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보통 밤에만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로 알려져 있는 천연기념물 올빼미. 새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먹이를 주기 위해서 밝은 낮에 활동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동나무 고목안. 알에서 막 깨어난 새끼의 부화를 어미 올빼미가 돕습니다. 하얀 솜털 같은 새끼에게 노란 부리로 먹이를 찢어 먹입니다. 금낭화가 빨갛게 물든 5월의 산사. 오동나무 너머로 타종 소리가 들려옵니다. 알에서 부화한 지 보름가량 지났을까. 고목으로 날아든 아비 올빼미는 입에 쥐를 물고 있습니다. 저녁 봉양을 위한 종소리가 울린 걸 감안하면 촬영 시간은 오후 6시 전으로 추정되는데 대표적인 야행성 맹금류인 올빼미가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도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새끼들을 좀 키워야 되고 아무래도 먹이량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일찍 먹이 사냥을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해마다 올빼미가 알을 낳고 먹이 활동을 하는 서시처라 스님들은 낮에도 활동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탁 날쌔게 내려가가지고 그 먹이를 잡아서 지금 둥지로 가더라고요. 약간 안개가 낀 상태에서 그러니까 밝은 낮이죠. 밝은 낮에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영상은 한 개인 작가가 몇 년 전 45일 동안 촬영한 영상을 최근 정리하다 발견했습니다. 소리가 들려요. 들어오는 소리가. 교신하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들으면 아 들어오는구나. 들어가서 녹화를 시켰는데 먹이를 물고 들어왔어요.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경북 포항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아찔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항의를 받고 나서야 보험 접수를 하고 사과는 단 한마디 없는 운전자의 행태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용돈을 벌기 위해 주유소 아르바이트에 나선 대학생 A씨. 지난 14일 밤에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손님을 맞고 주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차량 한 대가 주유소로 들어왔습니다. 주유기 건을 뽑아놓고 결제를 먼저 해드린 다음에 주유 중이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한 20초 정도 후에 갑자기 출발을 하셔서 주유 중 갑작스레 출발한 차량. 주유선에 걸린 A씨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주유기 등에 몸과 머리를 세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주유가 끝난 줄 알고 출발했다며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겨두고 떠났는데 사고 발생 15분 후 사장님, 좀 전에 무슨 일 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혹시 방금 무슨 일 있었나요? 주유소 소장에게 3차례나 전화를 걸어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반복했을 정도로 A씨의 후유증은 심각했습니다. 한 5시간, 6시간 정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주유소 소장과 차주와의 통화가 녹음된 파일과 CCTV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좀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A씨는 사고 자체보다 이후 일어난 일들이 더욱 화가 치민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신속히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고를 낸 차주의 적반하장식 대응 때문입니다. 차주분이 화를 내면서 이게 왜 교통사고냐면서 이거는 주유소 측에서 산재로 보상받아야 된다. 20%밖에 없다면서. 차주의 주장 확인해봤습니다. 교통사고 맞습니다. 피해자는 산재 또는 교통사고 보험 처리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또 주유 완료 확인조차 하지 않고 출발한 운전자의 중대한 운전 미숙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80%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A씨 측이 거센 항의를 한 뒤에야 보험 접수 처리를 한 차주. 저 같은 아들이 있다고 했으면서 사과를 하지는 못할 망정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하지만 사고 발생 엿새째인 오늘까지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전국의 산에는 아까시 나무꽃이 지천으로 피어나죠. 양봉업자들은 해마다 이맘때면 남쪽 지방에서 북상하는 아까시 꽃을 따라가면서 꿀을 채집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꽃이 한꺼번에 피기 때문에 양봉업도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김민욱 기자가 이동 양봉 현장을 1박 2일 동안 따라가 봤습니다. 경북 예천군 풍양면의 한 양봉장. 동틀 무렵부터 벌집에 있는 꿀을 모으는 채밀 작업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노란색의 꿀이 뚝뚝 떨어지며 모입니다. 한 통에 몇 마리 정도가? 한 5만 마리 정도. 5만 마리예요? 잘하십니다. 저 첫 번에 하시는 거 치고. 시간 있을 때 여기 오셔가지고 알바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년 봄에 제가. 양봉 경력 50년의 이을재 씨. 지난 25년 동안 그랬듯이 충청북도에 있는 집을 떠나 100개가 넘는 벌통들을 들고 경북 예천을 찾았습니다. 남쪽부터 피는 아까시 꽃을 따라 조금씩 북상하며 꿀을 모으는 이동 양봉의 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전국 양봉업자 절반 이상이 이맘때면 벌통을 들고 아까시 꽃을 따라 움직입니다. 연간 꿀 생산량의 70%가 이때 나옵니다. 이 시기를 없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셔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힘든 것을 낙으로 삼아야 됩니다. 5월 달은요. 이나리 씨는 경북 예천을 떠나 북쪽으로 70km 떨어진 충북 충주시 신리면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6시. 벌통을 나를 트럭 4대가 들어옵니다. 낮에는 벌떼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엄청났는데 지금은 조금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질 무렵이 되면 낮 동안 꿀을 따던 벌들은 하나둘씩 벌통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통 이동 작업은 해가 진 다음부터 진행됩니다. 벌통 140여 개를 트럭에 싣고 캄캄한 시골길을 벗어나 국도에 오르자 벌통을 실은 다른 트럭들이 합류합니다. 개화 시기와 날씨에 맞춰 이동하다 보니 양봉업자들은 같은 날, 같은 길 위에서 만납니다. 이거 다 비슷하게 움직이시는군요, 다. 그럼요. 예. 요 시기가 되면은 충주 시내 화물차가 전부 다 없어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이동 양봉 장소인 충북 충주. 한 장소에서 일주일쯤 머물기 때문에 꽃이 막 피기 시작할 때 새로운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도 꽃은 이미 활짝 핀 뒤였습니다. 지는 꽃보다는 오히려 피는 꽃을 가야지만 안정적으로 꿀을 딸 수 있어요. 네. 근데도 이미 다 거의 만개한 상태예요. 그렇죠. 예. 더 북쪽으로 올라가 봐야 이미 꽃이 다 져서 더 이상 꿀을 딸 수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을재 씨는 경북 예천보다 훨씬 아래인 경남 함안부터 꽃을 따라 전방까지 4-5번 꿀을 따며 북상했습니다. 경남,
생산은 이제 하만 여기까지가 없었고 더 위로도 올라가신 적 있으세요? 그 위로 이제 전망 쪽에 올라갔었는데 하지만 지금 이 씨의 이동 거리는 크게 줄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전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꽃이 한꺼번에 피면서 한 번 혹은 많아야 2번 이동하면 개화 시기가 끝납니다. 충주에서 꽃이 끝난다고 이래 하면은 전망 쪽에도 거의 마무리입니다라고 이렇게 그 소식이 오더라고요. 2007년 최대 30일까지 차이가 났던 남쪽과 북쪽의 개화 시기는 2017년에는 16일로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 3월의 고온 현상, 그로 인해서 적산 온도가 증가하고 이러한 영향이 남부와 북부 지역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아카시나무의 개화 시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봄철 강풍과 이상 저온, 여름철 집중호우까지 반복돼 벌이 꿀을 모으기도 어렵게 날씨가 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국지성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완전히 이제 쓸다시피 해갖고 거의 다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벌통 몇 통 정도 있었는데요? 벌통이 뭐 한 1,000통 가까이. 2000년대 이후에는 더운 중국 남부지방에 등검은 말벌까지 등장했습니다. 토착화된 등검은 말벌은 꿀벌을 공격해 초토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등검은 말벌은 가을철에 아주 활발히 움직입니다. 벌을 죽여버리니까 더 피해가 심각하죠. 이러다 보니 꿀 생산량은 크게 떨어져 작년엔 6년 전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카시아에서 유밀이 많이 이래 되면서 향도 좋고 이래 돼요. 생산량이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외국 꿀에 의존할 수뿐이 없는 그런 실정이 오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언제나 달콤함의 대명사로 기억되는 우리의 꿀. 하지만 기후변화는 우리에게서 꿀마저 빼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포드 자동차 공장, 신형 전기차 트럭 한 대가 시험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운전대까지 잡으며 미국 전기차 홍보에 나선 건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아직 중국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상황.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자기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독일과 멕시코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will not win this race. We can't let them. We have to move fast.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195조 원 규모의 전기차 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은 전기차,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 세계회사 점유율이 33%가 넘을 정도로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전기차 배터리는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우리 국민의 행복 지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 규모는 크지만 삶의 만족도는 모자르다는 얘기인데요. 무엇이 행복감을 빼앗고 있는지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지난해 한국인들은 10점 만점에 5.8점을 줬습니다. 1등인 핀란드는 7.9점입니다. 한국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OECD 37개 나라 가운데 한국은 32등입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 포르투갈, 콜롬비아, 터키 등입니다. 한국인들은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 돈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구매력 기준 42,000달러, OECD 19위입니다. 22위인 일본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행복 순위는 일본이 29위로 한국보다 3계단 높습니다. 건강 수명도 최고 수준입니다. 74.2세로 핀란드보다 높고 프랑스와 같습니다. OECD 4위입니다. 그럼 어디서 점수가 깎인 걸까? 사회적 지지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것이 있는지 물었더니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눈에 띄게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OECD 37개 나라 중 33입니다.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느끼냐는 질문에도 점수가 낮았습니다. 35위였습니다.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라는 불안감, 그리고 정해진 궤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나쁜 점수를 받은 항목들은 또 있습니다. 연평균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240시간이나 많았습니다. 노인 빈곤율도 OECD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양극화 수준도 OECD 32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소수의 부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일을 많이 해야 하고 그렇게 일해도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돈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데 있다는 단순한 진실.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맨 위에 있는 나라죠. 모로코인들 수천 명이 아프리카의 유럽 땅 이 스페인령 세우타에 걸어서 아니면 헤엄을 쳐서 들어갔습니다. 모로코 정부가 일부러 국경의 통제를 느슨하게 풀었다고 하는데요. 두 나라 사이의 외교 마찰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물살을 가르며 바다를 헤엄쳐 옵니다. 해변에 도착한 사람들은 장시간 수영에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어두운 밤에 바다를 건너온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는 수영 대신 배를 선택했고 언덕을 걸어올라 담장을 넘어 해변에 다다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도착한 곳은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스페인령 세우타라는 곳입니다. 원래부터 유럽으로 가려는 불법 이주민들이 몰리는 곳이지만 지난 17일부터 이틀 사이에만 무려 8천여 명이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beaucoup de l'eau. Oui, beaucoup de l'eau là-bas. On a fatigué beaucoup de mer. 보다 못한 스페인 총리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헬기를 타고 세우타로 날아갔습니다. Mi prioridad como presidente del Gobierno de España en estos momentos es la de garantizar el control del tránsito en la frontera con Marruecos. 갑작스럽게 이주민들의 유입이 늘어난 건 모로코가 국경 통제를 일부러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모로코 반군 세력 지도자의 입국을 허용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이들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스페인은 반군 지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허용했다고 설명했지만 모로코는 동반자 정신에 어긋난다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스페인 국경은 유럽의 국경이라며 모로코의 불법 이주민들의 유입을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삼성가에서 기증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국립미술관 말고 작가의 고향이나 생전에 활동했던 지역의 미술관에도 여러 작품이 기증돼서 이미 전시를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서양 화가로 추앙받는 박수근의 고향 강원도 양구에 세워진 박수근 미술관. 이 미술관은 이달 초부터 삼성가에서 기증받은 박수근의 작품 18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전문가가 아니지만 감격스럽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갑니다. 지난달 대규모 기증으로 화제가 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 겁니다. 기일이 이제 5월 6일인데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1950년대 남성들의 옷차림과 놀이 문화를 오롯이 담아낸 한일과 아기 업은 소녀 연작 중 소녀가 정면을 바라보는 희귀작 등 거친 돌에 새긴 것 같은 박수근 특유의 화풍을 누구나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어서 박수근의 작품이 고향에 돌아왔다는 소식에 미술관은 단숨에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다 차가지고 현장에서도 몇 시간씩 대기해서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가의 고향이나 주요 활동 지역으로 돌아간 이건희 컬렉션의 작품들은 전국 각지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시립미술관은 대구와 경북을 대표하는 화가
이인성, 서동진 등 8명의 작품 21점을 기증받아 다음 달 29일부터 전시회를 엽니다. 오는 9월엔 전남 도립미술관이 천경자와 김환기 등의 작품 21점을 공개하고 제주 이중섭 미술관은 이중섭 작품 12점을 전시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또한 내년부터 지역 미술관과 협력해 전국 순회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당권 작심한 나경원, 황교안부터 거리두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기로 한 거죠. 네, 바로 내일 공식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대구 민심을 듣겠다면서 대구 동화사로 갔는데요. 그 모습부터 직접 보시죠. 네. 손 천천히 해서 반영해 주시겠습니다. 대구는 아무래도 우리 당의 뿌리 아닙니까? 더 많은 지역과 세대와 계층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용광로 같은 정당이 되면 또 용광로 같이 또 모든 야권 후보들을 영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용광로 정당이 돼서 모든 야권 후보들을 다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독 거리를 두는 인사가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을 함께 이끌었던 황교안 전 대표인데요. 네. 황 전 대표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박 대표님의 정치 재개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신데요. 저는 아직은 좀 이르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꾸 황교안 대표하고 자꾸 엮어서 저를 이야기들 하시던데 황교안 대표의 생각과 저는 조금 결이 달랐던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황 전 대표하고 엮이는 게 당대표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후보한테 도로 한국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황 전 대표하고 엮이면 공격의 빌미만 준다는 겁니다. 네. 세대 교체를 앞세운 후보들은 벌써부터 벼르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그러나 힘들 때 이게 새판짜기로 가야지 돌려막기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출마 선언 기자들이 언제 하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나경원 대표 하시면은 30분 뒤에 하고 같이 뉴스에 나갈 겁니다. 그게 전략이죠.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일 오후에 세대 교체를 선언하면서 출마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세대 교체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교체 대상으로 언급된 선배 정치인들은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경우를 보면 세대 교체론을 반박하다가 이른바 803 논쟁에 휘말렸었죠. 네. 나경원 전 의원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호선이나 원내의 청년 인사가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변하고 민주적으로 보이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넘겼는데요. 경선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맞대응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양두구육 국민의힘 이재명이 발끈한 이유는인데 양두구육 양머리를 걸어놓고 이제 개고기를 판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이재명 지사가 왜 이런 말을 한 거죠? 네, 어제 이 지사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나와서 그 이유를 직접 설명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네. 입으로는 반성을, 사죄를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광주 5.18 민주항쟁을 폄하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모 의원의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아주 소액의 생활고를 겪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폄훼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결코 진심이 아니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자, 모 의원을 언급을 했고 일단 들어보면 이제 5.18 유공자들 지원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 지사가 문제 삼은 국민의힘 인사는 김영환 전 의원입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요. 김 전 의원은 이 지사가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한테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천박한 돈으로 하는 몰입의 정치 같다 보인다면서 광주 정신을 모독하는 거다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5.18 유공자 지원금은 서울에서도 주는데 그런 논리라면 오세훈 시장도 5.18을 모독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표가 아쉬워서 사죄 쇼를 벌이면서 뒤로는 피해자 무덤에 침을 뱉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비판의 강도가 상당히 센데 네. 김영환 전 의원 이유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악연이 있습니다. 3년 전 경기지사 선거 때 김영환 전 의원이 그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로 나섰었는데요. 그때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을 제기하면서 이 지사와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런 배경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프로야구에선 SSG의 추신수 선수가 한국 무대 첫 만루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왼쪽 담장 폴에 맞는 극적인 홈런이었습니다. 이명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8회 초 김성현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4대3으로 경기를 뒤집은 SSG. 계속된 만루 기회에서 추신수가 밀어친 타구가 아슬아슬하게 파울이 됩니다. SSG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고 판독 결과 공은 폴 바깥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전광판을 통해 영상을 본 추신수는 기쁨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고 결국 판정이 번복되면서 추신수는 KBO 리그 첫 만루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추신수의 쐐기 홈런으로 SSG는 2연승을 달렸습니다. 경기도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간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비디오 보면서 파울볼을 맞았을 때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파죽의 6연승을 달리며 올 시즌 KBO 리그 최고의 우완 투수로 자리매김한 삼성 원태인은 키움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1회부터 안타 3개를 맞고 실점하며 불안하게 출발한 원태인은 키움 포수 박동원에게 2회와 4회 연거푸 솔로 홈런을 내준 뒤 6회엔 투런포까지 얻어맞고 3연타석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원태인은 허탈한 듯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시즌 2패와 함께 0점대를 바라보던 평균 자책점은 2.13으로 치솟았고 삼성은 이틀 연속 키움의 덜미를 잡혀 선두를 내줬습니다. LG는 NC의 7회까지 5대0으로 뒤지다 9회 말 김현수의 희생 플라이로 기어코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장 10회 말 홍창기의 끝내기 안타로 대역전승을 거두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화는 만루 홈런을 포함해 혼자 5타점을 올린 베테랑 이성열의 활약으로 롯데를 완파하고 하루 만에 탈꼴찌에 성공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K리그 1, 2위 맞대결에서 울산이 전북을 제압하고 선두로 나섰습니다. K리그 점점 더 재밌어지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맑음 그 자체였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하늘 표정이 또 달라집니다. 출근길 대부분 지방에서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비가 먼저 시작되는 제주도의 최고 80mm, 경북과 영동 지방에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그 밖에 전국에서는 5에서 30mm가량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제주를 비롯한 충청과 남부 지방에서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다 보니 내일은 낮 동안 반소매 차림만 하기에는 조금 허전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 광주가 19도로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는데요. 종일 선선하거나 서늘함이 감도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 충청과 남부지방에, 오후에는 서울 등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높습니다. 서울과 대구 17도, 광주 18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낮아지면서 서울 24도, 부산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쳐도 해가 바로 나진 않아서 기온은 더 낮아지겠고 토요일에 하늘이 맑게 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9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